나는 올해로 72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큰 욕심 부린 적 없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그저 아이들만 잘 되면 내 삶은 그걸로 족하다 믿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떡을 쪘습니다. 작은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내 속옷까지 아껴 팔아 그 돈을 쥐어줬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대신 내 아이들이 당당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아들이 최고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해줄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지? 당연하지.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만은 널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아이에게 다짐했던 말은 내 삶의 신조였습니다. 나는 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옷 한 벌 새 것 못 입고 남편 먼저 떠난 뒤에도 쓸쓸한 홀로서기를 해야 했지만 나는 끝까지 아들만은 지켰습니다. 아휴, 이사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집이 참 반듯하고 좋구나.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여기서 같이 지내세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다. 이제 나도 외롭지 않겠지. 그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온 세월, 적막한 집 안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와 싸우며 버틴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낼 거라는 기대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 방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요. 저기서 지내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햇살 드는 방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실 그 방은 집에서 제일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고 햇살은 하루에 겨우 1시간 들어올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 거야. 방이 무슨 상관이랴.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놀아요. 그럼 우리 손주 뭐하고 놀까?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웃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이 집에서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혹시 집안일은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직장 다니고 애들 챙기려면 너무 벅차서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마. 그 말에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직 내가 필요하구나. 아직 내가 쓸모 있구나. 어쩌면 며느리 눈에는 내가 불편한 시어머니였을지 몰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밥을 짓고 손주 도시락을 쌌습니다. 허리가 쑤셔오고 무릎이 시려와도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계시니까 집이 달라요. 고마워요. 에이, 뭘 고맙긴. 당연히 엄마가 해야지. 며느리도 처음엔 늘 감사하다며 제가 무리할까봐 걱정스레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괜찮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내가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요, 늘 감사해요. 고맙단 말 안 해도 된다. 그저 우리 애들이 웃으며 밥 먹으면 그게 내 기쁨이지.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겨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당연히 일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아침에 다 끝내주셔야 해요. 저녁에 손님 오시니까요. 알았다. 서두르마. 그리고 빨래는 저희 옷하고 어머니 옷 따로 해주세요. 애들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 알겠다.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옷조차 섞어서는 안 된다니.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단지 얹혀 사는 손님일까? 엄마, 며칠 뒤에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요. 저녁 좀 미리 차려주실 수 있죠? 그래, 몇 시에 필요하니? 정확히 6시요. 늦으면 안 돼요. 애들 학원도 맞춰야 해서. 6시,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눈치를 줍니다. 저는 시계를 붙잡고 분침을 보며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아들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밥을 간단히 차리면 안 될까?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생활 리듬이 있는데. 어머니, 저희도 바쁘니까. 그런 부탁은 좀 곤란해요. 제 몸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목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져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저녁상 차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 질문이 밤마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아들 집에 기대어 사는 엄마일 뿐인가? 아니면 그냥 무료로 일해주는 존재인가?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으로서 함께 웃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머니이고 할머니니 언젠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꾸는 그 말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들은 단 한마디는 내 모든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시끌벅적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애들이랑 여행 좀 가요. 애들도 바닷가 보고 싶다는데. 좋지. 근데 어머니는? 여보, 솔직히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면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안 되잖아요. 아들 어머니는 늘 우리 집에 계시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우리끼리 가면 안 될까? 알았어. 자기 말대로 하자. 그 순간 내 손에 있던 빨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들은 척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면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안 된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가족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내 온 생명을 바쳐 지켜온 내 집.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저 덤인가. 함께 있어도 없는 사람.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붙잡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지? 라고 말하던 아들의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내 꿈은 선생님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내 옆에 있잖아. 너는 뭐든 해낼 수 있어. 정말? 정말이지. 엄마는 내가 최고라고 믿어. 그렇게 지켜온 아이가 지금은 나를 가족이라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은 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저녁 밥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습관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밥을 퍼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이번 바다 여행 숙소는 내가 예약했어. 바다가 바로 보이는 펜션이래. 와,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아빠, 거기서 불꽃놀이도 해요. 그럼 준비해 가야지. 바닷가 좋겠다. 어머니, 집에서 푹 쉬세요.
여행 다니는 건 젊은 사람들 몫이죠. 그래, 엄마는 무리하면 안 되니까. 내 목소리는 식탁 위에 잠시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여행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방금 했던 말은 마치 공기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식탁에서도, 대화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국을 끓이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손주 웃음을 보다가도 내 귀에는 자꾸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면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내 귀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덤 없는 게 더 나은 존재. 할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 간대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엔 가족끼리만 간대. 그래, 우리 손주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오고. 아이 입에서 나온 말마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은 아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가 한 말을 따라 한 것뿐이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더 깊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있는 걸까?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게 다 내 몫이었구나. 그런데 내 자리는 정작 아무데도 없구나. 엄마, 주말에 여행 좀 다녀올게요. 애들이랑. 집은 걱정 마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도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준 마지막 위로가 쉬세요라는 말뿐이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존재를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일손을 돕는 사람일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구나. 나는 아들 집에서 들은 그 한마디로 내 지난 세월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온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저 가족 여행에서 빠져도 되는 존재,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아니 아예 없는 게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며칠 뒤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저희가 이번에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빠듯해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방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지내시니까 굳이 방이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 방을 내주라고? 네, 저희 애들 방이 좁아서요. 손주들한테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방이라고 해봐야 작은 창 하나 달린 방. 그곳마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며느리가 얘기했지? 방 말이야. 그래, 들었다. 엄마도 이해해줘. 애들이 자라면서 공간이 부족하잖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가면 되냐? 거실에 작은 침대 하나 두면 되잖아. 엄마는 잠만 주무시면 되니까. 잠만 주무시면 된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이, 내 존재가 이제는 잠만 자면 되는 사람으로 축소되었구나. 나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싣고 손주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그저 배웅만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갔다 올게요. 어머니, 집은 부탁드려요. 엄마,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놨어.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그 모든 게 멀어져 가는데 내 귀에는 그 소리조차 공허하게만 울렸습니다. 나는 홀로 집으로 들어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상 위엔 내가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밥 한 끼 권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가족인데 결국 남은 건 이렇게 텅 빈 집뿐이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에도 가난에 허덕이던 날에도 꾹 참았던 눈물이 그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내 가슴을 꽉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투명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집은 왁자지껄했습니다. 손주들은 바다에서 모은 조개를 꺼내 보이며 자랑했고 며느리는 사진을 인화의 벽에 붙였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졸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나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여행의 웃음 속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우리 모래성 쌓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그래 참 잘 쌓았구나. 근데 할머니는 왜 안 갔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지. 할머니가 힘든데 어떻게 따라오시겠니? 아, 그렇구나. 아이 마음에도 이제 나는 힘들어서 아무 데도 못 가는 사람으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또 한 번 베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내가 이렇게 늙어 있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엔 아직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야 한다고 나 자신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도 말 좀 해도 되겠니?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가족 여행에서 빠져야 했던 사람이었지. 그날 집에 혼자 남겨지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아니? 어머니, 그건 저희가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한 거예요. 편히 쉬라고? 너는 너희 가족끼리 가고 싶었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원한 건 쉼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와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었던 거다. 엄마,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아버지 떠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든 버틴 이유는 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말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침묵하면 나는 영원히 투명 인간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사실 나도 알았어. 엄마가 외로워하신다는 걸. 알면서 왜 그랬니? 솔직히 우리도 가끔은 엄마 없이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 근데 그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어릴 적 내게 했던 말이 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지? 라고. 나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 그런데 넌 이제 나를 가족에서 빼버렸구나. 내 말에 아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가 금세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이 눈물 몇 방울로 씻겨 내려가진 않으니까요. 며느리도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사실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아이들 챙기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까지 모시고 여행 가는 게 벅차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이렇게 상처 줄 줄은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게 죄였다. 말 한마디가 사람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너희는 몰랐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투명한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낼 것이고 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만 살지 않을 거다. 내 삶도 내 삶대로 존중받아야 해.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낼 길을 찾을 거야.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지.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내 마음속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걸. 아들의 어머니, 손주의 할머니라는 이름 말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며칠 뒤 나는 시골에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곱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제는 남의 집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온 거구나.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글쎄다. 너희 집에 가지 않는 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 되었더라. 엄마, 서운해하지 마라. 이제는 알겠어. 너희의 엄마로만 살던 지난 세월 말고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걸. 어느 날 고기를 사들고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뭘 이렇게 사왔어? 어머니, 그동안 제가 참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말들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자리 지키느라 주변을 못 볼 때도 있지. 나도 내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며칠 전 친정엄마랑 동생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그런데 올케가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니까 자주 오지 마세요. 집안일 도와주신다고 오셨다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엄마 뒤에 서 있던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케는 뒤에 있던 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했던 나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에 대해 같은 말을 했었죠.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때 어머니 얼굴에 스친 쓸쓸함을 저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엄마가 속상해 집으로 돌아가시던 뒷모습을 보며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무심하게 거리를 두었던 내 태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불편해했던 어머님의 존재가 사실은 내 삶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새로 배우고 있거든. 처음엔 허전했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들려오는 아들네 웃음소리가 사라진 게 허공을 때리더구나.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다. 남은 인생을 울며 살 순 없지 않느냐. 나는 결심했어. 새벽마다 남의 집 바닥을 닦던 내 두 손으로 이제는 내 미래를 닦아야지.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글씨 쓰는 법, 그림 그리는 법, 심지어 스마트폰 쓰는 법까지. 내 나이 74 뭐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처음 치고는 글씨가 곱네요. 그래요? 하하, 칭찬 들으니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네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오길 잘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말이면 파크 골프장에도 나갑니다. 처음엔 공이 물에 빠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에구, 이 공이 왜 이리 엉뚱한 데로만 가는지. 아이고, 또 물에 빠졌네.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실력 늘어요. 이게 또 웃음거리도 되고 운동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이라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이제야 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단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으렴.
나는 아들의 집에서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다. 는 말을 들으며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무대는 여전히 펼쳐져 있고 나는 오늘도 당당히 그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밝은 빛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